조의금을 통째 들고 도망간 시동생이 제 건물 세입자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통째 들고 사라졌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지요. 그날 저는 아이들 셋을 데리고 반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군고구마 하나를 셋이 나눠 먹으면서 아이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점심 안 먹어도 돼요. 배 안 고파요. 저는 밤마다 돈을 세며 울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식당도 해보고 시장에서도 일하고 청소도 했습니다. 안 해본 일이 없다시피 했지요. 그러다 정말 작은 상가 건물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몇 달치 월세가 밀린 가게를 발견했어요. 계약서를 확인한 뒤 직접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을 때 뭘 그렇게 쳐다봐요? 주인이라도 돼요? 그 순간 제 시간은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때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요. 윤서진은 낡은 철제 계단을 조심스레 올라갔습니다. 겨울바람이 복도를 스쳐 지나가며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어요. 벽에는 오래된 전단지가 반쯤 뜯긴 채 붙어 있었고 습기가 가득한 시멘트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손에 든 클립보드가 차갑게 느껴졌네요. 302호. 맞아. 3달 밀렸지. 그녀는 한번 숨을 고르고 낡은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인기척이 없었어요. 안에서는 TV 소리와 함께 희미한 담배 냄새가 스며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세게 두드렸죠. 철문 안쪽에서 쿵쿵거리는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철컥하고 열리자 뿌연 담배 연기 너머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부은 얼굴과 지저분한 눈매, 거칠한 수염이 눈에 들어왔고 그는 허름한 점퍼에 슬리퍼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는 윤서진을 위아래로 훑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아침부터 왜 문 두들겨? 302호. 월세가 3달째 밀렸습니다. 독촉 공지 받으셨죠? 최기석은 코스숨을 치며 담배를 털었습니다. 진짜 아줌마가 무슨 동사무소야? 독촉은 무슨 독촉이야? 윤서진은 차분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건물주로서 정당한 통보입니다. 계약서에도 명시돼 있고요. 최기석이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야, 건물주? 협박이야 지금? 나 어디 뒷배 없는 줄 알아? 내가 누군지 몰라서 이래? 윤서진은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 눈빛은 흔들림 없었지만 가슴속에서는 오래된 상처가 꿈틀거렸지요. 그 기억은 오래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추운 겨울날 하얀 천막 아래서 울먹이며 조문객에게 절하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더군요. 그 옆에서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조의금을 걷던 바로 그 남자의 얼굴도 선명했습니다. 봉투를 안고 마지막 날 사라졌던 시동생의 모습이 기억을 파고들었지요. 그래서 그녀는 속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렀어도 그날의 떨림과 상실을 그가 잊었을 리 없지 않겠느냐고요? 최기석은 그녀의 침묵에 짜증을 내며 문을 더 열어젖혔습니다. 담배를 쥔 손을 흔들며 비아냥대는 소리가 복도에 퍼졌지요. 뭘 그렇게 쳐다봐? 무슨 말 있으면 하든가. 안 그럼 말고. 윤서진은 눈을 한번 감았다가 뜨며 숨을 고르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말할 시간은 앞으로 많을 거예요. 준비 잘하세요, 사장님. 뭐? 준비? 어이없네. 그는 문을 쾅 닫았습니다. 철문 너머로 쿵소리와 함께 욕설 섞인 독백이 들려왔습니다. 윤서진은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클립보드를 단단히 쥐고 조용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이 복도를 지나며 삐걱대는 계단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그녀의 코트를 흔들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흐릿하게 떠오릅니다. 철문이 쾅 닫히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돌아요. 그 철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억도 못하겠지. 열흘 밤낮을 울던 나도. 네가 들고 간 그 돈도. 눈을 감았다 뜨는 순간 발밑을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10년 전으로 되돌아갔어요. 겨울바람이 매섭게 찬 공기를 몰고 왔습니다. 하얀 천막이 쳐진 장례식장 앞마당에 발을 디딜 때마다 고무 매트가 끈적거리는 소리를 냈지요. 난방기는 덜덜거리며 돌아갔지만 아이 셋을 데리고 상주석에 앉은 내 손끝은 얼어 있었어요. 다은아, 고개 숙이고 인사해야지. 응, 엄마. 큰딸 다은이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태연이는 말이 없었고
막내 하늘이는 자꾸 졸고 있더군요. 아이들이 입은 검은 코트는 커서 손이 반쯤 숨어 있었습니다. 한 조문객이 헌화를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형수님, 마음 강하게 가지셔야 해요. 감사합니다. 찾아와 주셔서. 고개를 숙여 인사하면 또 다른 조문객이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그날도 울지 못했어요. 한켠에서 조의금을 정리하던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쪽 봉투는 제가 따로 기록해놨어요. 금액 큰 건 따로 구분해두고요. 그래, 기서가 너밖에 없다. 형이 갔어도 네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 기석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정성스럽게 봉투에 이름을 적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환한 미소가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제게도 활짝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형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돈 정리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장례 끝나고 정산해 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기석 씨. 장례는 사흘을 끌었습니다. 울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조문객만 수백 명을 맞았지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아침 천막을 거두기 전 저는 기석을 찾았습니다. 기석 씨? 봉투 정리 좀 해야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었지만 기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게실도 빈소안도 밖에 세워둔 차량도 모두 없었어요.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도 카톡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기석 씨 혹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글쓰게 씨... 기석이? 아마 좀 쉬러 간 거 아닐까? 형 잃고 애가 많이 힘들어했잖니. 그런데 조의금이요. 전부 기석 씨가 들고 있었어요. 보험금도 아직 안 들어왔고 당장 생활비도... 아이고, 서진아. 사람이 죽었는데 돈 얘기는 좀 그렇다. 형님, 장례 잘 치렀으면 됐지. 뭘 더 바라니? 그 말이, 그 무심함이 더 깊게 상처를 냈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조심스레 사정을 설명하고 기석의 행방을 묻자 담당 형사가 말했죠. 실종 신고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조의금이 가족 간 금전이면 절도 혐의로는 어렵습니다. 그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거의 1,500이에요. 애들 셋째리고 그 돈으로 당장 살아야 하는데. 법적으로는 입증이 어려워요. 전달 과정, 약속된 문서도 없고. 결국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 앞에서 라면 하나를 나눠 먹었어요. 그날 밤 ATM 앞에서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자네, 영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딸아이가 제 옷소매를 당기며 말했지요. 엄마, 나 밥 안 먹어도 돼. 다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꼭 다시 일어날 거야. 그날 이후로 저는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감정과 눈물을 꾹꾹 눌러 삼키며 겨울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서 문을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그날 이후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일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낮은 지면에 박혀있던 반지하 원룸이 우리 세 가족의 첫 번째 삼터였죠. 아이셋과 함께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세탁기 하나 없이 공용 세탁기에 동전을 넣어야 했고요. 겨울이면 전기장판 위에 셋을 꼭 겹쳐 지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사람들 발소리만 들렸어요. 그 소리가 어쩐지 위로가 되더군요. 새벽 3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곤 했습니다. 물도 끓이지 못한 채 찬물로 얼굴을 씻고 주방에 섰죠. 김치는 어제 다 써서 오늘은 달걀 하나로 버텨야겠네. 냉장고에 남아있던 유일한 달걀 하나를 꺼냈습니다. 물에 소금을 한 꼬집 넣고 작은 냄비에 찜을 올려놓았어요. 아이 셋이 먹을 도시락을 준비했죠. 밥은 조금만 덜고 반찬 칸은 비워도 되겠지. 도시락 3개를 가방에 차곡차곡 담았습니다. 방에서는 아이들이 아직 숨소리도 없이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나올 때는 문소리가 아이들을 깨우지 않도록 고개를 숙이고 숨을 멈춘 채 천천히 문을 닫았죠. 밖은 어두웠습니다. 시장 골목에는 아직 가게불이 켜지지 않았어요. 저는 쓰레기 봉투가 쌓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장갑을 끼고 빗자루를 쥐었죠. 이 냄새도 이 손끝도
결국 지나갈 거야. 물에 부른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며 손이 젖었습니다. 그 속에서 국숫발 같은 생선 가시가 제 손가락을 찔렀어요. 아이고, 피가 조금 났지만 닦을 휴지도 없었습니다. 그 손으로 계속 일을 이어갔죠. 오전 9시 시장 청소를 마치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땀에 젖은 내복 위에 작업복을 걸치고 주방 한켠에 섰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서진 씨, 내일도 와줄 수 있어요? 예, 사장님. 청소 끝나고 바로 올게요. 근데 애들은 괜찮아요? 집에 혼자 두기 미안하잖아. 큰애가 챙겨줘요. 밥도 데워주고요. 그렇게 하루 2탕, 많을 때는 3탕을 했습니다. 밤에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 셋이 꼭 붙어 자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 저는 이불을 덮어주고 잠시 화장실 문을 닫은 채 소리 없이 울곤 했습니다. 몇 달 후에 어느 날 시장 한쪽 골목에 폐점한 가게 앞에 중고 서랍장이 나와 있었습니다. 가게 한쪽 창고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간판은 삐뚤게 매달려 흔들렸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가게 주인을 수소문에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안 쓰는 그 창고요. 혹시 임대 가능할까요? 거기요? 물 새고 바닥도 썩었는데 뭘 하시게요? 작게 포장마차처럼 쓸 거예요. 도시락만 좀 팔려고요. 냉장고는 제가 들여놓고요. 그 작은 창고가 제 장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닭강정, 김밥, 계란말이. 처음 날의 매출은 43,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재료값을 빼고 남은 건 18,000원이었죠. 그 돈으로 아이들 크레파스를 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 나 물감 없어서 그냥 흑연으로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하셨어. 다음 미술 시간 전엔 꼭 사줄게. 엄마가 꼭. 그렇게 몇 년을 버티며 장사를 키웠습니다. 중고 냉장고를 고쳐 팔기도 했고 폐가구를 리폼해 팔기도 했죠. 이름도 없이 표지판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그날의 벌이로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경매 한번 해봐. 요즘 상가 물건도 싸게 나와. 저는 반신반의로 법원에 갔습니다. 경매장 안은 낯설고 차가웠어요. 사람들이 작은 종이 하나에 손을 들어 입찰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한 장을 들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한 채, 금이 간 유리, 녹슨 간판. 하지만 제게는 그곳이 기회였죠. 며칠 뒤 낙찰 결과를 확인하러 법원에 갔습니다. 제 이름 옆에 낙찰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저는 복도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너한테 뺏긴 그날부터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리고 오늘 난 네가 훔쳐간 돈보다 더 큰 걸 내 힘으로 되찾았어. 계약서를 가슴에 안고 저는 처음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하늘은 10년 만에 다시 보는 하늘이었네요. 윤서진은 낡은 계단을 올라 2층 복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고 복도의 한쪽은 겨우 비닐 테이프로 덧대놓은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문 옆에 붙어있는 종이 간판이 보였습니다. 기석인의 도시락. 종이 가장자리가 들떠 비틀려 있더군요. 붙인 이도 대충 했고 보는 이도 별로 없을 간판이었어요. 서진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딸그락 쿵. 안쪽에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아, 또 이 아줌마네. 관리실이 아주 열일하시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있었고 슬리퍼는 한 짝만 겨우 걸친 모습이었습니다. 눈밑은 퀭했고 안에서는 어수선한 조리도구 소리와 TV 소리가 동시에 들려왔어요. 300이요. 월세가 3개월 밀렸습니다. 오늘까지 납부 안 되면 계약 해지 들어갑니다. 기석은 들고 있던 담배를 문틈 사이로 툭 뱉고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가게 하나 접으라는 거네. 이 사람들 진짜 세상 참 각박하게 산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말투, 턱을 치켜드는 버릇이 여전히 그대로였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보였습니다. 기석은 실내로 들어가며 손짓을 했습니다. 들어와 봐요. 이게 지금 장사가 되게 생겼나? 아침마다 도시락 싸느라 정신없는데 관리실이 사람 조지네 아주. 서진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기석은 방 안에서 말끝마다 불평을 섞어가며 투덜거렸어요. 사람이 밥값은 벌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이면 가게 하나 쫓아내고 딴 사람 들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해지는 금액 기준으로 이뤄집니다. 감정적인 조치는 하지 않아요.
아, 아줌마, 말 참 기계같이 하네. 관리실에서 일한 지 오래됐어요? 서진은 입술을 다물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은 눈치를 못 챈 듯 계속 떠들어댔지요. 건물주가 누구길래 이렇게 빡빡하게 굴어? 꼴에 상가 하나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붙이나? 서진은 그대로 조용히 클립보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이 가게 조의금으로 연 거지? 기서가. 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플라스틱 국자가 허공에서 정지했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윤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작고 그러나 싸늘한 미소였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마지막 봉투 정리하던 사람 기억 안 나? 기석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의 눈을 마주친 순간 무언가 꺼림칙한 감정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설마 아니지? 나는 다 기억해. 그날 네가 입었던 회색 코트, 형 사진 앞에서 웃던 얼굴, 그리고 마지막 날 사라진 너. 기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요. 잠깐만, 형수님? 서진은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 그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10년의 시간과 무너졌던 생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한 번 깜빡였고 그 짧은 정적 속에서 기석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윤서진은 사무실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2층 복도 끝, 사람이 겨우 지나갈 폭밖에 되지 않는 좁은 복도였어요. 낡은 문 안쪽에는 중고 사무용 책상 하나와 오래된 책꽂이, 서류가 든 박스 2개만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볼펜이 굴러다녔고 프린터 위에는 먼지가 앉아 있었죠.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정리해둔 세입자 계약 현황표가 떠 있었어요. 한글 파일 제목은 302호 최기석 계약서로 되어 있었습니다. 1월, 2월, 3월 한 푼도 안 들어왔지. 그녀는 책상 옆 서류 박스에서 봉투 몇 장을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양식과 계약 해지 사유 조항, 체납 증빙 내역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항목마다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죠. 모두 그녀의 손글씨였습니다. 그때 복도 창문이 덜컥 열리며 겨울바람이 밀려들었어요. 서진은 창문을 닫으려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 씨, 또 사무실이세요? 점심도 안 드셨죠? 서진은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요. 예, 조금 정리할 게 있어서요. 302호, 그분 아직도 월세 못 냈어요? 그대로예요. 아휴, 거참. 그 사람 오기만 세요. 가게는 손님도 없는데 사장님 흉내는 잘 내더라고. 시장에선 기석이 형소리 들으려고 술도 푸고 다닌다던데요. 윤서진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이야기 요즘 많이 듣네요. 기껏 좋은 건물주 만났는데 왜들 그 모양인지 원? 잘 정리할게요, 박 여사님. 걱정 마세요. 김복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은 서진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았어요. 내용 증명 작성 페이지를 열고 공백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302호 최기석 계약서 제11조 제12조 위반 3개월 이상 체납 시 계약 해지 및 명도 절차 가능. 그녀는 문장을 하나하나 눌러 적듯 천천히 입력했습니다. 프린트를 마친 문서를 봉투에 넣고 등기번호를 확인했어요. 봉투 겉면에는 단정하게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5구 땡땡로 23, 2층 302호, 최기석 귀하.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그 말과 동시에 핸드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최기석이라는 이름이 뜨고 있었어요. 서진은 조용히 수신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 지금 너네 뭐 하는 거야? 내용 증명? 나 이거 받았어. 이게 지금 나더러 나가라는 거야. 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이게 다 그날 일 때문이야? 형 장례식 때 내가 뭐 일부러 그랬냐고? 그거 잠깐 사정이 있었던 거잖아. 지금 와서 이러는 건 진짜 나 죽으라는 거잖아. 윤서진은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수학이 넘어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불안정했어요. 서진이, 아니, 형수님, 제발 좀 생각을 해봐. 그 돈 나중에 돌려주려 했어. 근데 형도 없고 가족도 다 나한테 손절하니까 나 어떡해? 또 그녀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수화기를 끊었습니다. 책상 위에 핸드폰을 내려놓고
봉투를 조용히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쌓여있는 계약서 덤이 위로 빛이 부서졌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오래된 결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아주 천천히 숨도 못 쉬게 만들 거예요. 너한테 뺏긴 그날의 값 그대로 갚아줄 겁니다. 윤서진은 다시 3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며칠 전 내용 증명을 보낸 뒤 전화로 쏟아지는 그의 욕설을 아무 말 없이 끊었던 그날 이후였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나올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기름 냄새와 묵은 찌개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찌르더군요. 가게 안은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테이블에는 먹다 남은 반찬과 국그릇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김치찌개 6,000원, 도시락 7,000원이라고 적힌 A4 가격표가 삐뚤게 붙어 있었습니다. 카운터에는 낡은 카드 단말기와 구겨진 영수증, 지저분한 장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라면 냄비를 들고 나오던 최기석이 윤서진을 보고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또 왔어? 그 내용 증명 보내고도 모자라서 이제 가게까지 뒤져? 임대차 목적외 사용 확인 차원입니다. 계약 위반 사항 확인하고 갈 겁니다. 참, 융통성도 없네. 형수님, 아니 아줌마,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알아? 고생 끝에 겨우 자리 잡은 거라고.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가게 안을 걸었습니다. 손님은 한 명도 없었어요. 기석은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서성이다가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가족도 다 놔버렸는데 나 혼자 일어서서 가게까지 차렸어. 이제 좀 살만하다 싶으니까 이러네, 관리실이. 윤서진은 카운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옆 눈에 띄는 회색 철제 캐비닛이 있었습니다. 문이 한쪽 잘 닫히지 않아 소리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녀의 시선이 거기 머물렀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본다. 뭐가? 이 캐비닛 장례식장에서 봤던 거랑 똑같네. 그날 봉투들 다 이 안에 넣었었지. 기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젓가락이 그의 손에서 테이블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윤서진을 바라보지 못한 채 고개를 돌렸어요. 그걸 지금 왜 꺼내? 윤서진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섰습니다. 눈빛이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기억 안 나면 내가 기억나게 해줄게. 형수님, 그게 지금 무슨... 이 가게 내 남편 장례식 조의금으로 만든 거잖아. 기서가. 순간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석은 입을 떼지 못한 채 윤서진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공포와 당황이 스쳤습니다. 주방에서 끓던 국물이 부글부글 끓는 소리만 가게를 채웠습니다. 윤서진은 그 모습을 그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장례식장 그날의 눈물이 이제야 그의 눈앞으로 되돌아오는 듯했습니다. 302호 최기석 씨, 현재까지 확인된 월세 체납은 3개월 관리규약 위반 사항은 2건입니다. 계약서 제11조와 12조에 따라 강제퇴거 청구 가능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계약서 4번, 체납 내역표, 그리고 가게 내부를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모두 그녀가 직접 모은 자료들이었죠. 퇴거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내용 증명 발송 후 상대가 응답하지 않으면 1차 절차가 완료됩니다. 그 후 15일 내에 이의 제기 없으면 명도 소송 없이 집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최기석 씨가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서진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일, 시동생과의 대화, 다른 세입자의 증언까지 꼼꼼하게 정리된 글씨들이 조용히 펼쳐졌어요. 그녀는 메모를 하듯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10년 전에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들고 사라졌어요. 아무 말 없이. 그날 이후 제 삶은 하루하루가 생존이었죠. 노현우가 그 말에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윤서진은 얼굴을 들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말씀 듣고 보니 이번 건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 아니군요. 윤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눈엔 더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돈도, 체면도, 시간도 그 사람한테 다 빼앗겼어요. 이제 돌려받아야죠. 하나도 빠짐없이. 네, 그렇게 하시죠. 법은 감정의 싸움이 아니니까요. 자료가 이렇게 충분하다면 이번엔 지지 않을 겁니다. 윤서진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회의실 유리창 너머로
아침 햇살이 퍼졌습니다. 도시의 소음과 지나가는 사람들, 분주한 거리가 멀게 느껴졌어요. 그녀의 마음속엔 오랜 침묵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법대로 가시죠. 사장님답게요. 야, 이게 뭐야? 진짜 소송까지 간다고? 그가 들고 있던 종이봉투가 바람에 나부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어제 그녀가 보낸 서류였지요. 윤서진은 가게 앞 인도를 지나 골목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햇빛이 인도 위로 비스듬히 쏟아지던 아침이었어요. 그녀는 뒤돌지 않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뒷목에 닿는 찬바람보다 더 싸늘한 목소리가 등을 치는 듯 했습니다. 대체 왜 이래? 가족끼리 그럴 수 있어?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 가족?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기석은 여전히 허둥대는 얼굴이었어요. 그의 손에는 구겨진 봉투와 누렇게 변색된 장갑이 함께 쥐어져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가게보다 체면이 먼저 무너진 듯한 표정이었지요. 그날 일이 뭐 그렇게 큰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나 진짜 기억 안 나. 그게 그렇게 따져야 할 일이냐고. 기억 안 난다고?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그게 그렇게 따져야 할 일이냐고. 서진은 웃었습니다. 입가에 살짝 걸린 조용한 웃음이었지요. 하지만 눈빛은 말없이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뭐? 기억 안 난다니까. 그럴 줄 알았다고. 가해자는 원래 다 잊어. 잘 살더라, 그동안. 기석은 움찔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나는 그날 이후 매일 기억했어. 내 남편 화장하는 날, 조의금 봉투 맡기고 가던 네 얼굴도, 봉투 든 네 손. 그 손이 나중엔 어떻게 지갑을 채웠을까? 얼마나 궁금했는지 몰라. 형수님, 나 진짜 그런 의도는... 형수님? 지금은 또 형수님이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때 옆집 약국 주인 할머니가 지나가며 고개를 숙였어요. 서진 씨, 날 추운데 몸 조심해요. 요즘 얼굴에 힘이 좀 생겼네. 보기 좋아. 네, 고맙습니다. 따뜻한 차 드시고 계세요. 기석은 그 인사마저 어색한 얼굴로 바라보았지요. 말도 붙이지 못하고 고개도 숙이지 못한 채였습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은 더는 들리지도 닿지도 않았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그 말은 공기 중에 퍼졌다가 금세 흩어졌습니다. 그날 햇빛은 유난히 맑고 따뜻했지만 기석의 그림자만은 한층 더 길게 외롭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윤서진은 상가 계단을 한 발짝씩 올랐습니다. 겨울바람이 철제 난간을 타고 손끝으로 스며들었어요. 발밑의 계단이 묘하게 무거워지더니 어느새 그녀의 눈앞에 10년 전의 그 계단이 겹쳐졌습니다. 습기와 곰팡이 냄새가 나는 낮에도 어두운 반지하 계단이었죠. 윤서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낮인데도 방 안은 칙칙했어요. 곰팡이가 벽지 위로 번져 있었고 천장에는 마르지 않는 빨래가 줄줄이 걸려 있었습니다. 작은 전기 히터 앞에 아이 셋이 무릎을 맞대고 앉아 있었죠. 그들 앞에는 뜨끈한 군고구마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나 점심 안 먹어도 돼. 어제 먹은 고구마 아직 배 안 꺼졌어. 태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공부하려면 먹어야지. 그냥 웃긴 말 한 거야. 엄마 울지 마. 윤서진은 등을 돌린 채 동전을 세웠습니다. 10,000원짜리 몇 장, 5,000원짜리 한 장, 그리고 동전 몇 개였어요. 그 돈으로는 내일 반찬거리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눈가를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돈만 있었어도 학원비는 냈을 텐데요. 겨울 양말도 2켤레씩 신겼을 텐데, 밥이라도 먹였을 텐데요. 벽에는 그녀가 직접 붙인 A4 종이가 있었습니다. 검은 매직으로 적힌 글씨, 내 집 마련. 습기에 구겨진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지만 그것만이 그녀를 버티게 했습니다. 현재의 계단이 다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윤서진은 철제 난간을 꽉 잡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그 돈이면 그 애들 학원비는 냈어. 밥은 먹였어. 너한테 뺏긴 게 내 아이들 밥이었어. 그녀는 계단 끝에 도착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겨울 햇빛이 계단 위로 부드럽게 쏟아졌어요.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빛이 더욱 깊고 단단해졌습니다. 관리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 달 상가 운영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각 가게 사장님들 오신 거 확인됐고요. 먼저 지난달 공과금 정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겨울 오후의 흐린 햇살이
오래된 창문을 통해 회의실로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고 낡은 나무 테이블 위에는 각 세입자들이 놓은 종이컵과 수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회의실 안공기는 어색하게 정적이었죠. 최기석은 팔짱을 낀 채 등을 젖히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아니, 요즘 장사도 안 되는데 임대료를 또 올린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오? 전기세도 부담인데 관리비까지 올라서야 뭐 그냥 나가라는 소리요? 기석 사장 말도 맞긴 해요. 요즘 하루 매출이 5만 원 나올까 말까인데 임대료가 70만 원 넘으니 부담되는 건 사실이죠. 우리야 뭐 그냥 말없이 버티는 거죠. 주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수밖에. 최기석은 테이블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티지 말고 말을 해야지. 우리 상인들이 뭘로 사는 줄 알아요? 이런 식으로 주인이 밀어붙이면 결국 다 나가 떨어지라고 하는 거지 뭐야? 윤서진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눈길은 그의 목소리가 향하는 쪽으로 움직였지만 그녀는 서류를 덮어놓고 손끝으로 펜을 천천히 굴리고 있었어요. 최기석은 잠시 윤서진을 향해 눈을 흘겼습니다. 관리자 아줌마, 말 좀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회의실 안의 시선이 윤서진에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가 뜨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기석 씨, 예?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이 사람,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들고 사라진 사람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고 수선집 아주머니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윤서진은 테이블을 가볍게 밀며 등을 바로 세웠습니다. 10년 전 겨울 제 남편 장례식장에서 조의금을 모아주겠다며 앞장섰고 마지막 날 그 돈을 들고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연락 두절, 실종 처리, 경찰도 찾지 못했다고 담담하게 덧붙였습니다. 최기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손이 떨리듯 움직였고 입술을 달싹였어요. 아니 그게 갑자기 뭔 말씀이세요? 지금 회의 자리에서 무슨 헛소리?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 일로 저는 새 아이를 데리고 반지하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고 아르바이트 셋씩 뛰면서 버텼습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큰 일이 진짜였네. 내가 예전부터 좀 이상하다 했지. 최기석은 얼굴을 붉히며 의자를 밀고 일어섰습니다. 이거 명예훼손입니다. 증거도 없이. 윤서진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증거요? 내용 증명 받으셨잖아요. 계약서도 있고 계좌도 남아있고요. 뭐부터 보여드릴까요? 최기석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안 모두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박기석 씨를 단순한 세입자가 아닌 제 가족의 고통을 만든 가해자로 보고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회의실의 공기가 뚝 끊기듯 정지했습니다. 최기석은 멍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어요. 윤서진은 펜을 수첩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 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윤서진은 구청 민원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엔 몇 번이고 접었다 펴진 메모지 한 장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어요. 그 안엔 최기석의 사업자 등록번호와 가게명, 계약 시작일이 적혀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에서 뽑은 순번이 전광판에 떴습니다. 다음 분 53번 되세요? 네, 저예요. 그녀는 민원 창구로 걸어가며 짧게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이 사업자 번호로 전대차 계약이나 공과금 체납 내역, 등록 상태 같은 거 조회할 수 있을까요? 해당 사업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네요. 그런데 보니까 신고된 임차인이 아닌 다른 명의의 POS 기록이 떠요. 전대 계약이 들어와야 하는데 여기엔 전혀 없어요. 그럼 불법 전대인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 높습니다. 그리고 공과금 체납도 2차례 확인되네요. 상하수도 그리고 폐기물 수수료입니다. 출력해주세요. 필요한 만큼 전부요. 이거 혹시 분쟁 중이세요? 가족입니다. 그리고 피해자예요. 잠시 뒤 윤서진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얼굴엔 감정이 거의 없었지만
눈빛만은 말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서진은 자신의 작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래된 프린터가 윙윙거리며 출력하는 소리들 위로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간이 과세자가 POS 기기로 매출 조작까지 네 꼬리가 잡히기 시작했어. 한 장 한 장의 손가락으로 줄을 긋고 체크를 하며 봉투에 정리해 넣었습니다. 이건 법무법인, 이건 세무서. 전화기 수화기를 들고 단축 번호를 눌렀습니다. 윤서진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료 정리됐습니다. 불법 전대, 체납, 매출 불일치 기록까지 다 모았어요. 좋습니다. 이번 주 안으로 전달해 주시면 바로 고발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 쪽에도 별도로 신고해 주세요. 이건 그 사람이 벌인 일입니다. 우린 그냥 보여줄 뿐이에요. 전화를 끊고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상가 맞은편 골목에서 수선집 사장 이정미가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잠깐 시간 되세요? 윤 사장님, 무슨 일 있어요? 기석 씨 가게 있죠? 그 가게 불법 전대예요. 체납도 많고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요. 아니, 그럼 우리 상가 전체 이미지도 안 좋아질 텐데.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곧 조사 들어가고 언론 타면 영향 있을 수 있어요. 진작 말하지 그랬어요. 윤 사장님 혼자 다 짊어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도 같은 세입자고 같이 손해보는데. 같이 가야죠. 이젠. 그날 밤 골목 안쪽 최기석의 가게에서는 시끄러운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사장님이니까 한턱 쏘는 거지. 야, 요즘 장사 대박이야. 형, 근데 세금 같은 건 괜찮아? 에이, 세금은 내는 놈이 바보지. 간이 과세자 만세야. 하하. 그 웃음소리가 가게 밖까지 울려 퍼지는 사이 구청 프린터에서 출력된 수십 장의 기록은 윤서진의 봉투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법대로 가는 거다, 기석아. 이제 너한테 말할 건 하나도 없어. 편지예요. 그냥 언니가 읽어봤으면 해서 용서하라는 말 아니에요. 문이 닫히고 쇠사슬이 채워지는 소리가 또렷하게 울렸어요. 윤서진은 현관문 앞에 서서 아직 미처 온기를 잃지 않은 흰 봉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그녀는 조용히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는 얇은 종이 2장이었습니다. 정연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눈물 자국으로 번져 있었죠. 언니, 지금이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날 나도 알았어요. 기석이가 조의금을 들고 나간 거 알고도 말리지 못했어요. 그 돈으로 장사 시작할 때 나도 같이 고개를 돌렸고요. 우린 살았지만 언니는 거기서 무너졌겠죠. 그래서 지금 벌 받는 거라 생각해요. 아이들만은 제발 아이들만은 지켜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편지를 덮는 순간 오래전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2015년 2월 9일 남편의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빈 통장과 눈물로 젖은 새 아이, 그리고 곰팡이 냄새 가득한 반지 하방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기석아, 넌 끝까지 나한테서 다 가져가는구나. 현실로 돌아온 윤서진은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 컵이 흔들렸지만 얼굴은 굳건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 너머에서 다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딩동. 문을 열자 정연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신 문고리에 봉투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아이들 학원비 영수증과 함께 적힌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그 돈 지금이라도 돌려주고 싶어요. 그땐 몰랐던 거 지금은 알아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단 말로 다 덮을 순 없어. 하지만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지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서랍 속에 조심스레 넣었어요. 남편 영정사진 옆에는 수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수첩 맨 앞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갚아야 할 것들, 돈, 시간, 체면,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그럼 이따위 짓은 왜 하는 건데? 최기석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아직도 술 기운이 남아 있었어요. 주변에 몰려든 상인들의 시선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더군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이거 불법이야. 형수든 뭐든 이렇게 대놓고 망신 주면 고소감이라고. 명예훼손 알아? 건물주라고 다 되는 줄 알아? 윤서진은 말없이 차분히 손에 쥔 종이봉투를 들어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수차례의 체납 고지서와 관리비 미납 내역, 계약 위반 항목이 정리된 자료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개고장 사본 한부도 있었습니다. 기서가 이거 다 너한테 사인받아서 계약한 서류야. 네 도장 찍힌 계약서 기억 안 나지? 아, 진짜. 너 사람이냐? 형 죽고 나서 우리 가족이 뭐가 됐는 줄 알아? 형 죽고 나서 나도 가족이었어. 근데 너 그날 내 눈앞에서 조의금 봉투 들고 사라졌지. 연락도 없이 말 한마디도 없이. 최기석이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곧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때 우리 애들이 굶고 있었어. 너야 뭐 동네에서 김밥 장사라도 했겠지만 나는 진짜 죽을 뻔했어. 그래서 그 돈이 네 거였어? 네 형 장례식장에서 받은 돈이? 그 말에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지더군요. 에이,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장례식 조의금을. 최기석은 상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내가 망하기만 기다린 거잖아. 다들 한통속이야. 이 여자한테 줄 서는 게 그렇게 좋아? 그 순간 철물점 주인 박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그냥 옳고 그름이 있는 거야. 우린 당신처럼 조의금으로 가게 차리진 않았으니까. 최기석은 멈칫했어요. 어디선가 찰칵하는 휴대폰 카메라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아버렸죠. 윤소진은 사람들을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진짜 세상 참 오래 살아야 볼 걸 보네. 이젠 저 사람이 진짜 주인인 것 같네. 윤서진은 상가 입구로 걸어가며 천천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기서가. 네가 내 아이들한테서 뺏어간 시간 한 푼도 남김없이 돌려받을 거야. 형수, 그만 좀 해. 나 진짜 무너져. 윤서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뒷골목의 철문은 이미 그녀의 뒤에서 닫혔습니다. 남은 건 거리의 적막뿐이었어요. 무너졌다고? 지금에서야? 나도 사람인데 잘못한 거 알아. 근데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잖아. 진짜 피도 눈물도 없어? 윤서진은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최기석을 바라보았어요. 한때 집안 어른들 모임에서 웃던 얼굴, 장례식장 흰 장갑을 낀 채 조문객을 맞이하던 그 얼굴이 떠오릅니다. 그 얼굴이 지금 거리 한복판에서 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서가 그날 기억나니? 형 장례식 기억 안 날 수가 있냐? 그날 조의금 봉투 넌 정리한다고 가져갔지. 사람들이 준 돈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마지막 배려였어. 그걸 네가 들고 사라졌지. 그땐 정말 돈이 급했어. 아내 병원비, 월세, 애 학비 다 한꺼번에 몰려서 미쳤었어 내가. 그럼 나한테 말했어야지. 가져간 다음에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우리 가족을 어떻게 생각했는지가 문제야. 최기석은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바닥에 웅크린 채 땅을 손으로 쳤어요. 난 그날 이후로도 계속 죄책감에 시달렸어. 형수한테 연락하려다 무서워서 못했어. 윤서진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그날 이후 밥값 벌려고 하루 3군데 알바를 뛰었어. 아이들 급식비 못 낼까 봐 통장 들여다보며 울었고 그래도 누구 탓 안 했어. 최기석은 숨을 죽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금 네 가게에서 받아낸 건 그날 그 돈이 아니야. 내 시간이야. 내 인생이야. 네가 가져간 건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존엄이었어. 형수, 한 번만 봐줘. 진짜 미안해.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외면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넌 내게 세입자가 아니라 가해자야. 내가 널 용서하느냐 마느냐는 그 이름부터 다시 부를 수 있을 때 이야기야. 그리고 그녀는 돌아섰습니다.
뒷골목을 벗어나 상가 쪽으로 걸어가며 마음속에서 뭔가 하나가 천천히 내려앉는 것을 느꼈어요. 무언가 무겁던 것이 떨어져 나간 듯 바람이 그녀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오늘 조정은 양측 진술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피신청인 측 말씀해 주시죠. 제가 그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형이 그렇게 가시고 장례 치르고 조문객도 많았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윤서진은 말없이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차분히 꺼내든 첫 장에는 장례식장 CCTV 화면 캡처가 인쇄돼 있었어요. 누군가가 봉투를 모으고 정리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최기석이었습니다. 이게 그날 저녁 3일째 조문 마감 후 장례식장 복도 CCTV입니다. 여기에 최기석 씨가 봉투를 정리하는 장면이 잡혀 있어요. 시간대, 위치 다 나옵니다. 그건 그날 정리 도우라고 어머니가 그랬던 거예요. 어머니는 조문 인사 끝나고 6시에 먼저 가셨어요. 최기석 씨만 남았고요. 그 뒤로 돈도 사람도 사라졌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CCTV에 본인 모습이 명확히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최기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한참 말을 멈추다가 억지로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때 잠깐 들고 있었던 건 맞는데 다 챙긴 건 아니고 그때 애가 아파서 병원비도 밀려 있고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 병원비, 우리 집 새아이 밥값이었어요. 학원비도 아니었어요. 그냥 밥값. 최기석 씨가 들고 간 그 돈으로 제 아이들 겨울 점퍼도 못 사줬습니다. 형수님, 그 얘긴 좀 너무... 지금까지 말 안 하고 산 게 너무 안 했던 거예요. 조정은 조정을 위한 자리입니다. 감정 격화는 삼가주시고 피신청인 측의 사과나 배상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그 돈도 오래전에 다... 윤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생 기억하는데 가해자는 늘 잊고 살죠. 최기석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도 없었고 그저 피로와 혼란이 엉킨 무기력함만 남아 있었어요. 조정 불성립 선언합니다. 이후 정식 소송 절차로 진행하시겠습니다. 윤서진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실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늦가을 햇빛이 좁은 복도를 부드럽게 비췄습니다. 최기석은 한 발 늦게 따라 나오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진짜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형수님? 형수 아니에요. 지금부터 당신한테 난 원고입니다. 최기석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은 채 천천히 복도를 걸어 나갔어요. 10년 묵은 그림자 아래서 처음으로 발끝이 가벼워졌습니다. 계좌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이나 세무기관의 공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확인만 하고 갑니다. 우리가 추적 중인 계좌는 직원 명의로 돼 있지만 실질적 사용자는 기석 씨입니다. 이 자료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창구 너머로 직원이 화면을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서진은 침착하게 종이 한 장을 꺼내 노현우에게 건넸습니다. 그 종이에는 한때 기석의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일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붉은 펜으로 밑줄 친 인출 내역이 보였어요. 한 달에 5번 이상 300만 원씩 인출된 흔적이 계속 반복돼 있었습니다. 해당 계좌는 현재 활동 중인 계좌입니다. 출금 내역은 고객님의 요청 범위를 초과하므로 직접 정보 제공은 어렵습니다. 이 정보는 세무서와 공유하겠습니다.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겁니다.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서울 중구 세무서 조사과 앞 회색 정장 차림의 조사관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에는 잿빛 구름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차명 계좌가 맞습니다. 직원은 현재 퇴사했고 계좌는 계속 사용 중입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 유지비도 경비로 처리돼 있고 가계 지출과 분리되지 않은 흔적이 꽤 많아요. 이게요? 단순히 돈 몇 푼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들고 도망친 사람이 그 돈으로 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고의성 있습니다. 현금 인출액만 봐도 탈세 정황 명확하고요. 간이과세자로 신고해놓고 POS 매출과 실매출 차이도 큽니다. 조사 착수 가능합니까? 네. 허위 신고, 매출 누락,
횡령 혐의로도 보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 병행 가능해요. 윤서진은 천천히 수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적어둔 날짜들과 메모들이 있더군요. 기석이 외제차를 끌고 나타난 날을 적어둔 줄도 보였습니다. 아이의 도시락 반찬이 김치 한 조각뿐이었던 날을 떠올리며 가만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 돈 봉투를 쎄던 기석의 뒷모습도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 숫자가 되고 서류로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혔습니다. 10년 전 그 사람이 들고 간 건 돈이 아니라 내 아이들의 밥이었고 내 시간과 내 체면이었어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법과 세금 앞에선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민사소송과 병행해도 되죠. 네, 문제 없습니다. 윤서진은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버텼던 지난 10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하루에 3군데 일을 뛰면서도 놓지 않았던 분노와 눈물이 기억 속에서 다시 붉어졌습니다. 이제 그 끝자락에서 진짜 복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조의금이 아니에요. 이 사람 목숨 걸고 장사한 겁니다. 그 값을 이제 받겠습니다. 김기석 씨,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체포영장 확인해 주시죠. 뭐요? 체포? 무슨 헛소리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조세범 처벌법 위반,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시면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가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기석이 얼굴을 내밀었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가는 술에 취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무슨 체포야? 나 장사하고 있었다고. 경찰이 들이민 체포영장을 확인하는 순간 최기석의 어깨가 눈에 띄게 움찔했어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뛰어왔습니다. 아빠! 이게 뭐야? 왜 경찰이 여기 있어? 최기석은 딸을 보자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무릎을 꿇고 얼굴을 감싼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희야, 미안하다. 아빠가 다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 아빠! 말해봐! 왜 이래? 경찰이 최기석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목 전체에 메아리쳤어요. 하지 마요. 아빠한테 그러지 마요. 아빠. 소희야, 아빠는 너한텐 미안한 것밖에 없다. 그동안 아빠가 진짜 잘못했어. 주변에서 몇몇 상인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내려두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는 윤서진이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상가 건물 입구에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죠. 아빠! 가지 마. 아빠, 이게 무슨 일이야? 나 버리고 가면 안 돼. 이동합니다. 차량 쪽으로 이동하세요. 최기석은 수갑찬 손으로 딸을 향해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제지하자 그는 손끝으로라도 딸에게 닿으려 했어요. 소희야, 사랑한다. 아빠는 정말 미안해. 아빠. 차량 문이 닫히고 경찰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를 따라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최소영의 어깨는 흔들렸고 울음은 끝내 터져나왔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윤서진의 이마에 그림자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죠. 이제야 끝이네. 셔터가 텅 소리를 내며 내려갔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졌던 침묵과 분노와 슬픔과 모욕이 그 한순간의 철문 소리에 묻혀 내려앉았네요. 죄송하지만 면회 시간 종료까지 1분 남았습니다. 그 말이 들리자마자 유리창 너머로 최기석이 눈을 들어 윤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척한 얼굴 위로 굵은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는 마치 마지막 숨통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두 손을 유리창에 바짝 갖다 댔습니다. 누나, 한 번만 더 기회 줄 순 없을까? 진심이야. 나 이제야 다 기억나. 윤서진은 침묵한 채 손에 쥐고 있던 서류 봉투를 의자 위에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그 안엔 조의금 명세서 복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장례식장 CCTV 캡처 화면까지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무겁고
조심스럽게 쌓아 올린 그녀의 시간과 눈물의 기록들이었죠. 그래, 이제야 기억나. 나는 매일 기억했어. 매일 밤 애들 잠든 얼굴 보면서, 이불 덮어주고 냉장고 비어있는 거 혼자 들여다보면서. 그땐 그 돈 아니었으면 우리도 못 살았어. 아내는 병원비에 시달렸고 애는 영양실조 판정까지 받았어. 그날 조의금 거두면서도 죄책감에 미칠 것 같았어. 그래서 가져갔겠지. 죄책감은 없앴고 애는 살렸고. 근데 내 아이들은 너 때문에 밥을 굶었어. 학원 한 번 못 보내고 신발 떨어질 때까지 신었고. 최기석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고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나왔어요. 미안해 누나. 평생 갚을게. 진짜로. 윤서진은 한 걸음 물러서며 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갚을 기회는 네가 평생 그 죄책감 안고 살아가는 거야. 내 용서는 바라지도 마. 한 번만 용서해줘. 누나, 내가 누나한테 어떤 동생이었는데 어릴 땐 나 없고 병원도 데려가 줬잖아. 나 기억나. 초등학교 때 누나가 도시락 2개 싸와서 나 챙겨줬던 거. 윤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단단히 굳어진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억까지 네가 들먹이면 난 이제 진짜 아무것도 안 남아.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해? 그걸 이제 나한테 묻는 거야? 네가 훔친 건 돈이 아니야. 가족이고 신뢰고 내 남편의 마지막 시간이었어. 면회 종료입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 최기석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누나, 나 정말 보고 싶었어. 미안하단 말 너무 늦었지. 윤서진은 다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똑바로 걸음을 옮겼어요. 면회실의 문이 텁하는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최기석의 오열만이 남았고 그의 손이 유리에 닿은 채로 천천히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온 윤서진입니다. 경찰서 복도는 조용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됐어. 조금만 더 가면 끝이야. 서진 씨, 면회 종료 시간입니다. 윤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찰서 면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여전히 눈물을 흘리던 최기석은 그 모습 그대로 얼어붙어 움직이지 못하고 있더군요. 그날 밤 윤서진은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어요.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택배 상자 하나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더군요. 보내는 이의 이름은 없었지만 수신란에는 익숙한 글씨로 단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께. 윤서진은 조심스레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엔 파란 리본으로 묶인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어요. 얇은 편지지에는 삐뚤빼뚤하지만 또박또박한 글씨가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연이 글씨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모, 저는 아빠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날 이모 얼굴을 장례식장에서 봤던 게 기억나요. 너무 슬픈 얼굴이었어요. 그때는 어려서 몰랐지만 지금은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 대신 사과드려요. 엄마도 매일 울어요. 이모, 저는 이모처럼 살고 싶어요. 힘들었어도 포기 안 한 사람. 이모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언젠가 저 이모한테 밥 한 끼 사고 싶어요. 그날까지 잘 지내주세요. 윤서진은 편지를 내려놓은 뒤 천천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무겁게 가라앉았던 숨결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고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는 울음이었죠.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리고 딸 윤다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무슨 편지야? 윤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그냥 하연이가 보낸 편지야. 윤다은이 다가와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엄마, 울지 마. 윤서진은 눈가를 닦으며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나 이제 괜찮아. 정말? 윤서진은 윤다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따뜻했어요. 그 온기 속에서
윤서진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편지지 위를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 없어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말할 줄 아는 아이예요. 이 편지가 나를 살리네요. 엄마도 그런 사람이야. 나도 엄마 같은 어른이 되고 싶어. 윤서진은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방 안 스탠드 불빛이 은은하게 흔들렸고 창밖 빗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철거는 다 끝났습니다. 안쪽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윤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0년 전 그 남자가 조이금을 들고 사라진 이후로 모든 것이 이곳에서 다시 시작되었고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문턱을 넘자 싸늘한 공기가 가슴께를 덮쳤어요. 가게 내부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냉장고도 테이블도 진열대도 모두 치워져 있었죠. 벽에는 낙서 하나만 남아 있었고 먼지는 천장을 타고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한참 말없이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한 시절의 흔적은 그렇게 먼지로만 남았네요.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니요. 저보다 더 오래 참으신 건 여러분이죠. 진짜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 말 꼭 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런 말 들으니 좀 살 것 같네요. 그 인간 처음 왔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근데 누가 그럴 줄 알았겠어요? 윤서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제일 모르죠. 제일 늦게 깨닫고 제일 오래 아프고요. 그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명씩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시 윤서진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윤서진은 중앙에 남겨진 철제 의자에 앉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10년 전 반지하 집에서 아이 셋을 품고 울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시작이 바로 그 장례식장이었다는 사실도 떠올랐죠. 그때 그 돈, 그게 우리 애들 밥이었고 나의 시간이고 내 삶이었어. 윤서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벽을 쓸어보았습니다. 조카가 어릴 적 남긴 낙서가 희미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래도 아이는 나를 닮았으면 좋겠어. 부끄럽지 않게. 그녀는 그림자를 밟으며 출입문으로 향했습니다. 형광등 스위치를 눌렀어요. 찰칵 불이 꺼지며 공간 전체가 어둠에 삼켜졌습니다. 문을 닫기 전 한 번 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끝났다. 철문이 덜컥하고 닫히는 순간 마치 사람 하나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무너짐은 그녀가 무너지는 소리가 아니라 탐욕으로 세운 삶이 스스로 내는 소리였죠. 죄송합니다만 유족분, 그와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그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드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 10년 전 마지막으로 들었던 바로 그 음색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선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윤서진은 식탁 위에 따끈한 미역국과 계란말이를 올려놓았어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셋이 다 모여 앉아 빈말 없는 웃음을 나누고 있었죠. 식탁 위에는 한때 꿈꾸기만 했던 평범한 아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어. 학부모 상담 때 엄마 얘기했대. 진짜 멋진 분이라고. 윤서진은 젓가락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말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어요. 우리 엄마 건물주잖아. 선생님도 알아? 나 친구들한테 다 말했는데 완전 부자라고. 윤다은은 조용히 국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어요. 난 엄마처럼 살고 싶어. 힘든 일 있어도 도망 안 치고 끝까지 하는 사람. 나 그런 사람 되고 싶어. 그 말에 윤서진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시울이 벌써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윤서진의 눈에서 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밥그릇 속에 동그랗게 번졌죠. 엄마, 울어? 왜 울어? 행복해서 울어. 엄마, 지금 진짜 괜찮아.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고통과 억울함이 쌓여 있었어요. 참고 견디며 살아온 날들이 이제는 이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의미를 찾았습니다. 윤서진은 한참 동안 아이들 얼굴을 바라보았죠. 과거 반지하 방, 얼지 않은 이불 속에서 새 아이와 웅크려 자던 밤이 떠올랐습니다. 겨우내 마르지 않던 빨래가 손에 잡혔고 군고구마 하나로 새 아이 배를 채우던 날들이 스쳐갔어요. 그 모든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예전엔
엄마가 너희 밥 챙기는 것도 버거웠어.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앉아있는 이 순간이 너무 고마워. 그땐 힘들었지만 엄마가 있었잖아. 그래서 버틴 거야. 우린 다 알고 있어. 윤서진은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긴 여정을 지나왔다는 실감이 이제야 제대로 들었어요. 복수가 끝난 자리에 원망이 아닌 존경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죠. 아이들 눈에 그녀는 강한 어른이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평범하게 살자.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웃으면서. 햇살은 어느새 더 깊게 식탁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침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에도 아주 조금 봄이 깃들고 있었습니다. 601호 병실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셔도 돼요. 윤서진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네요. 병실 문 앞에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고는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병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희미하게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침대 위에는 시동생의 아내 이정미가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날카로운 눈매는 사라지고 앙상하게 마른 얼굴 위엔 생기가 없었어요. 왔네요. 올 줄 몰랐어요. 윤서진은 아무 말 없이 이정미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그들을 갈라놓았지만 그날의 장면은 둘 다 잊지 못했나 봐요. 이정미는 힘겹게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윤서진이 다가가 베개를 받쳐주자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미안해요. 이 말 하려고 계속 기다렸어요. 그날 조이금 봉투 저도 알았어요. 그 사람이 갖고 나갈 때 말리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제가 먼저 말했는지도 몰라요. 우리도 죽을 것 같았거든요. 당장 먹을 것도 없고. 이정민은 말끝을 흐리며 눈을 감았어요. 마른 입술이 떨렸고 손이 이불을 움켜쥐었죠. 하지만 그건 변명이죠. 그 돈 당신 남편, 아니, 당신 아이들 밥이었는데. 윤서진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병실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멀고 무심하게 맑았어요. 아이들만은, 그 애들만은 지켜주세요. 그 죄를, 그 상처를 애들이 안고 살게 하지 마세요. 부탁해요. 윤서진의 입술이 떨렸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당신 남편 사진도 못 쳐다봤어요. 너무 무서웠고 너무 미안했어요. 계속 도망쳤어요. 한참을 그렇게 고백이 이어졌고 병실 안에는 두 여자의 숨소리만이 남았어요. 오래된 관계, 잘못된 과거, 되돌릴 수 없는 선택들이 그 작은 공간에 내려앉았네요. 이정민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우리 둘 다 무너뜨렸어요. 윤서진은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말라버린 손, 수척한 얼굴,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고백자였네요. 하지만 윤서진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한 발 물러섰어요. 용서 안 해도 돼요. 그럴 자격 없는 거 알아요. 그래도 애들만은. 윤서진은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이정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당신 같은 어른이 돼야 했는데 미안해요. 정말로. 윤서진은 문손잡이를 꼭 쥐고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병실한 생의 마지막 고백은 그렇게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카페를 나오는 아이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조금의 안도감도 섞여 있더군요. 저는 카페 창가에 앉아 그들이 문을 나서는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가해자를 용서한 적 없지만 그 아이들까지 미워하지는 않았어. 며칠 뒤 저는 아이들이 묵고 있는 작은 원룸 근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길, 햇빛이 아슬하게 비치던 오후였어요. 그날은 아이들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최소영이 문을 열었어요.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표정은 훨씬 굳어 있었습니다. 이모, 들어오세요. 작은 방 안, 벽에는 낯선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동생은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방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생활은 좀 괜찮니? 불편한 건 없고? 최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망설임 끝에 말을 이었습니다. 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무슨 말 들을까봐 걱정해요. 저는 그 말에 한참 침묵한 뒤 아이 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누가 뭐라 그래도 넌 떳떳해야 해. 너는 네 아빠가 아니라 너 자신이야.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나중에 커서 이모처럼 건물주 될래요.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이내 그 웃음은 눈물로 번져버렸어요. 그럼 숙제 하나 줄게. 매달 나한테 편지를 써.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배우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도울게. 이모, 왜 저희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이 이모한테 한 짓 알잖아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건 네 아빠가 한 일이야.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걸 구분 못하면 그 사람과 다를 게 없지. 아이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이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을 꼭 맞잡았어요. 너희는 다시는 죄인의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할 거야. 내가 그걸 막을게. 이모, 저 이모 딸처럼 돼도 돼요? 저는 대답 대신 그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지금처럼만 살아. 열심히 당당하게. 그러면 네가 원하는 건 다 가질 수 있어.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을 만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 등을 돌리지는 않았어요. 나는 가해자를 지우려 했지만 그 아이들까지 외면하지는 않았다. 끝났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가게 철거를 마치고 마지막 셔터를 내린 그날 이후였어요. 조용한 평일 오후였습니다. 햇빛이 사무실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새로 칠해진 상가 외벽이 보였어요. 이따금 입주민들의 발걸음 소리가 지나가곤 했습니다. 윤서진은 책상에 앉아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얀 머리카락 몇 가닥이 햇빛에 반짝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단단하고 또렷했어요. 서랍에서 도면 하나를 꺼냈습니다. 1층 리모델링 계획이라 적힌 문서였고 직접 손글씨로 빼곡하게 메모가 적혀 있었죠. 아이들 사진 옆에 붙여둔 그 도면은 그녀가 새로 꾸려갈 공간의 설계도였습니다. 잠시 손가락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더듬었습니다. 셋이서 장난치며 웃고 있는 사진은 그녀의 모든 이유이자 끝없는 힘이었어요. 법은 칼이 아니라 방패였구나.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 미친 사람처럼 울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차디찬 반지하에서 아이들과 몸을 웅크리고 있던 날들이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칼을 갈 듯 차곡차곡 자료를 모았던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김복자, 상가 2층에서 오래된 문구점을 운영하던 이웃 상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장부 정리 중이셨어요? 예, 공사비 정산도 이제 마무리돼 가네요. 진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건물 이제야 사람 사는 데 같아요. 윤서진은 조용히 웃으며 커피를 받았습니다. 다들 도와주셨잖아요. 도왔긴요. 회장님이 다 해내신 거죠. 다들 그래요. 진짜 멋진 어른이 나타났다고. 윤서진은 민망한 듯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슬쩍 아이들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셋은 아무 걱정 없는 얼굴로 장난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애들이 고생 많이 했죠. 이젠 제가 이 이름 책임져야죠. 이름요? 윤서진은 책상 위 명패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 쳤습니다. 상가 운영회장 윤서진. 이제는 그냥 관리실 아줌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무거워서 들지도 못했던 이름인데 이젠 괜찮네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윤서진은 잔잔히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싸움은 끝났고 지켜야 할 것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살아가는 이야기만 남았네요. 옥상 위로 석양이 퍼졌습니다. 윤서진은 오래된 철제 의자에 앉아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종이컵에는 미지근한 커피가 담겨 있었고 눈앞에 펼쳐진 텅 빈 옥상 너머로는 도시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어요.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마음이 조용해졌습니다. 17의 시집와 30의 남편을 보냈고 40에는
반지하에 쪼그리고 앉아 울었지요. 쉰이 지나서야 겨우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는 작게 숨을 내쉬며 발끝에 머문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가 가라앉 듯 흘러나왔어요. 그것은 분노도 아니고 눈물도 아니었죠. 그저 살아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 말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는 스스로 한 약속 같기도 하고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 같기도 했어요. 그때 옥상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네. 찾았잖아. 해진다, 엄마. 감기 걸려요. 윤하늘은 한 손에 바람개비를 들고 따라 올라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자. 나 노을 배경으로 찍고 싶어. 윤서진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석양 속으로 길게 퍼졌어요. 그래, 우리 이제 내려가자. 오늘 날씨 참 좋네. 윤태현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녀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학교에서 발표해요. 엄마 얘기하려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 엄마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건물주가 됐다고. 윤다은이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난 그거보다 더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는 남 탓 안 하고 도망 안 가고 끝까지 자기 손으로 다 해냈잖아. 윤하늘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는 진짜 멋져. 그 말에 윤서진은 비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고개를 숙였어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물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엄마는 너희 때문에 버틴 거야. 너희가 엄마 살렸어. 새 아이가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붉은 노을 아래 옥상에는 다정한 그림자 넷이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우리 내려가자. 밥 차릴게. 오늘은 우리 할래요? 엄마 앉아 있어요. 엄마는 회장님이니까. 셋이 먼저 계단으로 내려가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윤서진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이게 삶이지. 누군가의 가해자였던 그 시절을 딛고 나는 지금 내 아이들에게 자랑스러운 어른이 되어가고 있어.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은 천천히 아이들 뒤를 따라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이제 더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몇 해가 흘렀습니다. 윤서진은 이제 소형 상가 건물 2채의 임대인이자 지역 상가 번영회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소박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과 손수 쓴 가계부, 그리고 아이들과의 평범한 아침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화려한 복수국의 끝에서 그녀가 택한 것은 평범하고 정직한 삶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건물 옥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낡은 철제 의자가 아니라 새로 들인 흰색 나무 벤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땐 그냥 살고 싶었어. 누구처럼 잘 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굶기지 않겠다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손에 쥔 오래된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반지하 탈출하기, 아이들 밥 굶기지 않기,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 갖기. 그 아래에는 동그랗게 쳐진 3개의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전부 이루어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동생 딸 최소영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윤서진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모, 오늘 면접 봤어요. 결과는 아직인데 왠지 잘 될 것 같아요. 그래, 잘했어. 오늘 저녁엔 뭐 해먹었니? 간단히 김치볶음밥 했어요. 이모가 예전에 해주신 거 그대로요. 엄마가 살아있다면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을 거예요. 저 정말 감사합니다. 윤서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억 저편, 병실 침대에 누워 눈물로 부탁하던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네, 엄마. 많이 널 걱정했단다. 지금쯤 하늘에서 웃고 있을 거야. 이모, 저 나중에 이모처럼 되고 싶어요. 전화를 끊은 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은 가해자의 아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세상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배우며 자랐습니다.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고등학생이 된 막내 윤하늘은 커다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둘째 윤태현은 책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엄마 얘기 또 나왔어요.
경제 수업에서 부동산 윤리 사례로요. 엄마, 나 다큐멘터리 만들고 싶은데 엄마 인생 해도 돼? 윤서진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인생이 다큐감이야? 완전 영화지, 영화! 윤서진은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에는 별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끝에서 나는 사랑을 다시 배웠어. 그게 진짜 살아있다는 거더라. 이제 그녀의 이름은 상처의 기록이 아니라 회복과 책임,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해 줄 사람들은 그녀가 지켜낸 아이들이었습니다.